안녕하세요. 응답하라! 응답입니다. 오늘은 엄청 빅뉴스가 있어요. 바로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2008년도 서브프라임을 기억하시나요? 2008년도 서브프라임은 이제 대출을 신용등급이 딸리는 저신용자들한테 대출을 무작위로 해줘서 그거를 상품으로 만든 다음에 대출 채권을 전 세계로 팔아먹은 사건이에요. 당연히 한계에 부딪혔던 이자를 내려고 하는데 돈이 안 들어오고 힘들어 하니까 그게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간 경제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엄청 돈을 많이 번 사나이가 등장. 바로 사진에 있는 남자. 마이클 버리입니다. 마이클 버리는요, 원래 의사였어요. 그리고 한쪽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짜 눈인데요. 제가 시즌 1 해크TV 할 때 한번 올렸었어요. 서브프라임이 어떻게 발생이 됐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금융구조를 알아야 되는가 하면서 말을 했었는데요. 이 마이클 버리는 2008년도 마쳤을 때 시장이 내려가는데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했었을 때는 선물 시장과 마진 시장에는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걸 리스크 해칭이라고 하는데, 보통 내려가는 거에 내가 베팅을 한다. 근데 내려가는 거에 베팅하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는 주식은 보통 올라가는 거에 높은 가격에 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선물 시장이랑 마진 시장은 그게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예측으로 돈을 버는 시장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러면 높은 가격에 내가 팔았다. 근데 팔렸다면 저가에 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것이 가장 간단한 원리고, 거기서 이 마이클 버리는 아주 많은 수익을 벌어들인 사나이예요. 그조차도 맨 처음에는 하락에, 숏이라고 하는 거는 아래에 베팅하는 거고, 숏이라고 하거나 풋 옵션이라고 합니다. 올라가는 거에 베팅하는 거는 콜 옵션이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 다시 돌아온 마이클 버리는 하락에 베팅을 했어요. 근데 얼마를 투자했냐고요? 자그마치 2조나 투자했답니다. 돈이 엄청 많죠. 요약을 해보자면 S&P라고, 이제 미국에서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S&P 지수에다 투자를 해 라고 찍어줬던 종목이 S&P 지수예요. 근데 이 S&P 500에 풋옵션을 걸었습니다. 얼마? 8억 6,600만 달러를 샀어요. 그리고 S&P 500만 산 게 아니라 나스닥 100 풋옵션 7억 3,900만 달러, 도합 2조 원이 약간 더 되는 금액을 샀는데, 이거는 마이클 버리가 운영하는 사이언 자산 운용사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9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확신의 사나이여서 이 사나이가 한번 확신을 가지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모두가 아니오라고 할 때 자기는 예스라고 외치는 사나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는데요. 1분기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면서 미국의 지역은행들은 엄청 폭락을 했는데, 2분기에 이렇게 폭락한 미국의 지역 은행들의 주식을 대거 매입했는데 2분기에 매입했던 걸 다 매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분기에 중국의 이커머스 알리바바와 JD.com도 많이 폭락했기 때문에 샀다라고 말했는데, 그거 역시도 매도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서 돈을 만든 다음에 S&P 500과 나스닥 100에 풋옵션을 건 거예요. 자그마치 2조 원이나. 굉장히 2008년도와 비슷한데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지금 부동산 발 쇼크라고 하는데, 어제 중국은행은 7일짜리 단기 금리를 0.1% 내렸어요. 근데 이 0.1%가 중국 경제에 자그마치 111조 원이나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중국 경제는 아직도 힘들어하는데요. 지금 경제가 정말 긴급하게 진행이 돼가고 있는 상황을 라이브로 전해드린 거라 제가 굉장히 저도 좀 약간은 무서운데, 이 컨트리 가든이라고 하는 게 중국 부동산,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 1위를 차지하는 비미국 발음이 안 닿네. 발음이 안 좋네. 다시 말할게요. 컨트리 가든이라는 회사는 중국의 비구이 위안이라는 중국의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고 1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단기 빚을 못 막아서 부도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부랴부랴 금리도 내려주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그런데 청년 실업자율이 너무 올라가서 이제는 중국 당국에서 중국 청년 실업자를 발표하지 않겠다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엄청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중국발 부동산 쇼크가 헝다도 있었고 완다도 있었는데 왜 비구이 위안 컨트리 가든이 문제냐라고 하면은 바로 채권에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채권은 채권을 사면 만기 때 이자를 받고 원금을 받아서 더 수익을 올리는 상품이에요. 여기 보세요.
뉴스에 나왔던 지금 보면은 블랙록 3억 5,190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HSBC는 홍콩은행이에요. 알리안츠 생명, UBS, JP모건, 도이체방크 뭐 엄청 다 유명한 금융권 회사들이에요. 근데 요걸 다 합치면 자그마치 2조랍니다. 2조.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 블랙록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운용하는 자산 운용사 중에 한 개 업체인데, 이 블랙록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는 자그마치 1천억여 아닙니다. 1조 아니죠. 100조 아닙니다. 1000조 아니에요. 자그마치 1경입니다. 1경. 어마어마하죠. 이 1경을 자산을 지금 돌리는 거야. 전 세계에서 1경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두 가지 업체를 알고 있는데, 한 가지는 블랙록이에요. 이 블랙록을 알게 된 이유는 비트코인의 현금 ETF를 신청한 자산 운용사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가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가다 박스권인 것처럼 하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어제는 알트코인들이 대거 폭락을 했는데 비트코인은 좀 그래도 29K를 막 지켜주고 있었죠. 그런데 이 컨트리 가든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투자자들 중에 1위가 블랙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다 합치니까 2조 정도 된다.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한 7시에서 8시 사이에 이 네이버 그 경제 지표를 딱 보니까 일본 은행의 YCC 유연성을 더한다 했는데, 어느새 보니까 0.63, 0.64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미국 국채 10년채 금리 역시도 4%, 4.2%와 4.3% 사이를 오가고 있었어요. 오후가 되니까 좀 진정이 됐는데, 그래도 많은 진정은 안 됐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엄청 긴급하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뉴스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월가도 2조 3천억이 물렸다. 중국발 쇼크의 초비상이 나왔는데, 위안화 가치가 16년 만에 최저고, 지금 TV에 뉴스를 켜보니까 중국발 디폴트 때문에 한국의 원화 가치도 폭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니케이도 코스피도 같이 하락을 맞고 있죠. 중국의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가속하고 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의 도미노 디폴트와 부동산 관련 그림자 금융위기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려가 나온 거 하나만으로 지수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 주요 70개 도시의 7월 신규 주택 가격은 전월보다 0.23% 하락했고요.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내림세로 전환된 지난 6월 0.06%보다 하락폭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이 되면은 디폴트 위기에 빠진 부동산 개발업체의 자금 사정은 더욱 나빠질 수가 있고, 중국 매출 1위 부동산 개발업체인 컨트리가든과 중국 국유 부동산 개발업체 위안양 등 최근 채권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다. 부동산발 쇼크가 중국 금융권에 미치는 여파는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요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대형 신탁 회사 중농국제신탁은 당초에 10종 정도가 위험했다라고 했는데, 까놓고 보니까 30종이 위험한 거예요. 상환에 실패했으니까 전 세계가 중국이 경착륙에 대한 우려로 출렁이고 있답니다. 연착륙은 소프트, 경착륙은 하드예요. 하드라고 하면은 삑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다들 이렇게 내려오려고 했는데, 그래서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조정을 받은 거예요. 부동산 위기에 진화를 나선다고 했는데 51조를 투입해서 주식 매도 금지령을 내렸다는 거. 주식 매도 금지령을 내렸다. 야, 주식 사지 마. 주식 사지 마. 주식 사지 마. 주식 사지 마. 떨어지니까 사지 마. 떨어지니까 사지 마. 말이 됩니까?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사실 불가능하죠. 서킷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사태를 이제 잠깐 동안 딜레이를 시키기 위한 장치이긴 하지만, 이제 51조를 투자했다는 거, 중국에서도 단기간에 계속 유동성을 투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딜레이 시키는 게 목표라고 보이고요. 여기 보이죠? 블랙록도 피델리티도 물렸다. 4,700억이네요. 블랙록이. 피델리티는 대충 보니까 한 2천억 정도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억 8,710만 달러 곱하기 1,330원 하면 2,480억 정도. 절대 작지 않죠. 그래서 이 컨트리 가든이 채무 구조 조정을 하게 되면은 역외 채권자, 요런 회사들은 국내 채권자보다 후순위에 놓여 있어서 제대로 보상받기 어려우니까 돈을 날리는 거겠죠. 그래서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디폴트가 도미노로 발생하게 되면 글로벌 증시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중국이 금리를 빨리 내려야 되는 이유는 중국 경기가 지금 현재 굉장히 나쁘고 실업률도 나쁘고 한국처럼 빠른 속도로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출산을 안 하고 있죠. 중국에서 실업률이 높다는 게 젊은 인구인데, 문제는 그 젊은 인구들이 대학물을 먹었다. 서구권과 달리 금융 시스템을 통제하는
중국 정부가 나서게 되면은 당장의 위기는 가라앉을 거라는 기대도 있다고 합니다. 제니퍼 맥키언 캐피털 이코노믹스 수석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신용 경쟁을 막기 위해 국가적인 백스톱을 사용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우려한 것보다 차분할 이유일 것이라고 분석한 거죠. 그러니까 오전에는 엄청 심했는데 오후에는 차츰차츰 이제 지수들이 좀 어느 정도 살아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 부분의 구조적인 침체는 정부도 막기 어렵다. 부동산 침체로 2030년도까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2%로 둔화될 것. 중국은 공산주의다 보니까 시진핑이 장기 집권 체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제가 안 좋게 되면 위험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고성장을 달성한 중국이 이렇게 저성장을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많겠죠. 그리고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이 이렇게 힘든데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사실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시죠. 오늘 오건영 선생님이 에세이를 올려주셨어요. 미국의 GDP 나오라고. 이제 연준, 이거는 아틀랜타 은행이에요. 보시면은 아틀랜타 연준인데 아틀랜타 연준에서도 짜잔! 기존에 발표했던 GDP 성장률을 8월 15일자로 5%로 수정했다. 그러니까 3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을 5%로 더 올린 거예요. 이거 내용을 한번 볼까요? 3분기의 실질 GDP 성장률을 기존에 4.1%였는데 지금 5%로 조정했습니다. 증가한 거죠. 미국 재무부 재정국은 실질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과 실질 민간 국내 투자율 증가율이 각각 3.2%에서 4.4%로 증가하고 8.1%에서 8.8%로 증가하고 실질 정부 지출 증가율이 2.7에서 2.5%로 감소하면서 상쇄된 결과로 더 올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중국은 엄청 힘들어해서 2030년도까지면 거의 6년 반 정도 남았는데 경제 성장률이 2%로 보이는데 미국은 지금 현재 5%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야수의 심장은 다시 돌아와서 증시 하락에 베팅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시장에 대한 예측을 하기를 포기하고 그냥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공부하기로 마음먹어서 지금은 1921년도하고 1972년도와 상황이 굉장히 유사한데 1921년도와는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1921년도는 1921년 12월이 침체장 바닥이었고 1922년 여름부터 엄청나게 주식 바닥을 침체장 바닥을 찍고 올라오게 됐습니다. 근데 1972년도에는 제가 좋아하는 레이 달리오 할아버지가 파산했던 그 해예요. 그리고 은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했는데 중요한 건 그때 당시 레이 달리오 할아버지는 시장이 엄청 아래로 내려갈 거다라고 주구장창 TV 뉴스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파산했어요. 왜일까요? 그러면 시장이 올라가서 그런 걸까요? 근데 그 해에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호주 출신 부자가 파산했습니다. 위아래로 엄청나게 흔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 내용은 제가 추후에 독서 리뷰로 프린시플이라는 원칙을 정하게 된 레이 달리오 할아버지의 일대기를 쓴 책이에요. 그 책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 오늘은 이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야수의 심장이 왜 돌아왔나, 그리고 2008년도에 방영이 된 이 빅쇼트, 이 빅쇼트는 대체 뭔가 라고 하신다면 제가 전에 올려놨던 빅쇼트라는 영화, 그리고 왜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발생됐는지 전에 영상 올린 게 있으니까 함께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크리스찬 베일, 배트맨도 나왔었고요, 라이언 고슬링도 나왔었고요, 브래드 피트도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다들 알고 있는 유명한 배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각기 다른 이유로 돈을 다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나온 사람들은 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 돈이고 이 사람도 다 실존하는 실화인 사람들을 바탕으로 제작이 된 영화입니다. 이때 당시 배경으로 제작된 영화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역시 제가 추후에 영화 리뷰로 다시 한번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상황에서 틀리는 전문가도 있고 맞는 전문가도 있을 거예요. 틀리는 전문가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틀렸는지, 그리고 어떤 전문가는 맞을 건데 어떻게 했었기 때문에 맞았는지를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갖고 있는 숫자가 더 늘어날 거잖아요.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을 한 게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초반도 틀렸고 지금도 점점 틀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예측할 수 없는 데이터가 갑자기 튀어나온다. 그리고 대응할 수 없는 순간이 튀어나온다. 그때 어떤 투자 적기냐? 그때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적기다. 근데 모두에게 투자 적기는 아니겠죠? 그거는 본인의 자산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내려가는 구간에서 알짜배기를 살 수 있는 구간은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중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고 일본 경제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엔 약세가 계속 지속이 되면은 일본이 수입 물가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악순환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강달러가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안 좋다. 그리고 미국한테도 역시 안 좋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자재를 수입해야 되는데 수입하는 물가 지수는 올라가고 무역 지수가 떨어졌으니까 달러는 유입이 안 되고 유출은 더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도 별로 좋을 게 없겠죠. 그동안 한국에 가장 돈을 많이 벌어다 준 중국이 힘드니까 지금 당장은 포트폴리오를 베트남이나 인디나 싱가포르나 아시아 시장으로 다시 다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중국이 이렇게 빨리 무너지게 된다면 그 여파는 한국에도 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한 1년 안에 빨리 수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큰 바람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거 역시도 뉴스를 함께 보시죠. 카시카리 연은 총재가 연준 금리 인상 끝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게 무슨 소릴까요? 이거 오늘 오전에 나온 뉴스예요. 그런데 저렇게 힘들어도 아니야,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지금 힘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할 건데 올해는 아니고 내년에 2분기에 할 거야. 4월에서 6월달 사이에 할 거야. 그러면 지금 8월인데 9, 10, 11, 12, 1, 2, 3 7개월이나 남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연준이 아직 금리 인상을 종료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왜냐? 그간은 진전에 만족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인플레이션을 둘러싸고 긍정적인 징후가 나오고는 있지만 좀 더 시간을 갖고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추가로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해야 된다. 변동성이 심한 에너지, 국제유가죠, 천연가스 같은 거,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이 연준 목표인 2%의 2배가 넘는 수준에 있으니까 아직은 금리 인상을 계속 해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면은 9월달은 넘어가고 10월달에서 11월달 사이에 올라가게 되면 일본은행도 역시 같이 따라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고, 지금 중국은 힘들어 뒤지겠는데 지금 빨리 다들 금리 내려줬으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올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전 세계가 역시 다시 힘들어집니다. 이 와중에 미국만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중국이 안 좋아지면 미국 역시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희망하는 거는 중국이 안 좋아지더라도 지금은 안 된다. 지금은 빨리 이 상황을 대충이라도 수습해야 된다 상황이고, 이 여파가 한국까지 오더라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올해 11월, 10월 이 사이에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다. 그게 반도체 시장이 결과물을 알려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를 봐야 되고 일본의 10년 국채물도 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9월 달과 11월 사이에 한국 반도체 시장의 무역 증가율이, 한국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 능력과 수출 이 증가율이 얼마나 늘어난가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에 부동산 시장에 돈이 돌려면 무역 흑자가 나서 그 돈이 국내로 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돈으로 계속 은행에선 대출을 해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직은 8월 중순이니까 우리가 한꺼번에 막 확신하는 듯한 말을 해봤자 결과는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시장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빅쇼트를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빅쇼트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었던 사나이 중에 한 명이 똑같은 방법으로 시장이 다시 컴백했다는 사실은 빅뉴스였거든요. 2008년도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거기서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의 하반기, 2023년 하반기에 미국이 지급 준비율이나 아니면 미국의 건전성을 좀 더 쪼인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 나왔는데 이게 쪼이게 되면은 자금 여력이 딸리는 1금융권이나 이제 대형 금융권이 아니면 좀 더 힘들어지겠죠. 그런데도 미국이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거는 이제 중국과의 패권 싸움이라고도 봅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저희가 한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숨죽여가면서 계속 뉴스와 지표를 확인하면서 과거를 통해서 공부를 하자는 취지로 오늘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